한국 거 뭔가 재밌을 것 같아, 뭔가 얘네들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디폴트 값을 올렸다라는 것은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한국산 대중문화 상품들이 가지게 된 것이고, 뉴욕에 있는 어떤 퍼블리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웬만한 출판사야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 한국인 있어요. 작가 하나 데리고 있어, 내 전속으로 데리고 있어. 이렇게까지 왔구나. 한류가 이제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에는 그 선을 좀 넘어선 시기로 돌입을 하는 것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샤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더 이상 언급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사실 K-콘텐츠,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나날입니다. 오늘은 그 기원과 변천 그리고 성공의 이유에 대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김은미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주제들 또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미디어 문화, 미디어 기술과 사회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김은미라고 합니다. 사실은 예전에 한류라고 불리던 어떤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사례는 윤사마, 배용준 씨가 겨울연가를 통해서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돌아보면 배용준 씨, 최민수 배우, 보아 씨 그런 식으로 특정 개인들을 중심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한류라는 것이 어떤 개인들을 상징하던 것이었을까요? 최민수 씨라든지 혹은 안재욱 씨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의미에서 한류 스타라고 부르기보다는 한류의 전사에 해당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한류처럼 YG나 SM이나 이런 데서 여러 라인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스타나 아티스트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발로로서 한류가 나왔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우연적인 기회에 한두 개가 수출이 되거나 어쩌다가 노출이 돼서 큰 규모의 인기를, 정말 그 컨텐츠와 캐릭터의 힘으로 사실은 순수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소위 글로벌 스타라고 불리는 분들, BTS, 블랙핑크 그분들과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최민수 배우, 배용준 씨 이런 분들을 가르는 기준이 있다면, 지금의 시기는 시스템에 의해서 성공을 좀 거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때는 좀 더 우연적인, 만든 사람도 통제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 만든 사람들이 제일 놀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겨울연가 자체도 굉장히 저는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은 일본은 겨울연가가 히트를 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드라마 생산력이나 대중문화의 영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인프라와 실력을 정말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더 놀라운 케이스가 됐었던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중국이나 대만 이런 근접 중화권 나라들의 작은 성공들이 있었고, 겨울연가가 터지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대중문화적으로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이런 경쟁력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게 조금씩 쌓여왔던 게 대중문화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우리랑 아주 접점이 없어 보였던 약간 중앙아시아, 중동에서 히트를 치면서, 대장금은 정말 사극이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와 그렇게 문화적 거리가 먼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대장금은 사실은 저처럼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현업에 있는 사람한테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놀라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적 할인이라는 개념이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오랜 동안 핵심적인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 왔던 개념이에요. 문화상품은 언어가 다르거나 관습이 다르거나 종교적인 배경이 다르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나라로 그 문화상품이 수출이 될 때는 기본적으로 엄청 문화적 할인을 깔고 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설명에 따르자면 대장금의 케이스는 아주 설명이 안 되는 거의 반대의 사례. 말씀하셨듯이 사극이고 일단 의상 자체가 다르잖아요. 굉장히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도 물론 사후적인 설명일 수는 있겠으나 중동도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에서 특히 약간 여성들이 억압받거나 이런 문화적인 배경들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대장금이라는 여성이 성장을 하는 서사를 갖고 있는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나라의 몇백 년 전에 궁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엄청난 문화적 할인을 깨고도 놀랄 정도로 거기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 그 레슨은, 이런 문화상품은 또 어떤 포인트에서 사람들한테 자극이 될지 그 포인트는 굉장히 모르는 거다. 그리고 그 포인트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뭐 이런 레슨을 저희한테 줬던 것이 대장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콘텐츠를 생산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세계는 넓다. 어디 가서 어떤 포인트로 터질지 모른다. 터지는 지점들은 굉장히 많다. 어떤 자신감이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운 이런 것들을 우리 시장 전체에 일종의 시그널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적절한 시기에 대장금이 뜻밖의 장소에서 터져줬다는 게. 네. 문화적 할인이란 개념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좀 궁금해지는 건데 해외의 어떤 낯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서나 뉘앙스 이런 것들이 깎여 나가서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인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떤 경우에 혹시 그런 생경함을 더 높게 쳐준다거나 더 몰입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문화적 할인이 아니라 문화적 폭리 같은 현상은 없나요? 계속해서 이런 여러 나라의 대중문화 상품의 대중성 혹은 인기 성과 이런 것들을 예측하려는 사람들한테는 한 80%의 익숙함과 20% 정도의 새로움을 섞어야 되는, 그러니까 단 한 스푼의 어떤 새로움이 들어가야 되는, 그게 약간 황금 비율이다. 그래서 헐리우드 같은 데서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이 피칭이라고 하죠. 빅 스튜디오의 제작자들이나 프로듀서들을 앉혀놓고 나 이런 스토리가 있어라고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는 스크립트를 보고 한 80% 정도는 조금 어디서 들을 법한 혹은 내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여야 되지만 20%의 한 스푼에 뭔가 그 새로움이 담겨야 된다. 그런 어떤 문화적 할인도 있지만 문화적 할인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문화 상품이 매력적으로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사실은 이태원 이펙트라는 말을 가끔 학생들이랑 네.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어쨌거나 한국 전쟁이 있었고 미군 기지들이 있었고 서울 한복판에 이태원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이태원이나 미군 부대를 통해서 굉장히 일찍 미국 문화, 재즈, AFKN들이 있었고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AFKN이 2번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의식주가 정말 지금까지도 굉장히 뚜렷하게 남아있는 나라이면서도 굉장히 일찍 미국 문화, 대중문화의 유입을 받았고 일본 대중문화는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부산같이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일본 드라마를 잡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불법 비디오들을 엄청 부산에서 안테나를 세우면 일본 부산에서 위성으로 일본 드라마들이 보였었거든요. 진짜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아마 그 80년대를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부산으로 해운대 같은 데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여관방에서 호텔방에서 채널을 잘 돌리면 일본 드라마를 물론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녹음을 해서 파는 비즈니스. 약간의 불법 비즈니스. 네. 근데 그런 불법 비즈니스들이 불법이었지만 또 그런 일본의 대중문화를 보면서 또 눈이 트이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있어서 굉장히 일찍부터 대중문화에 있어서는 생산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던 미국 문화나 일본 문화를 굉장히 일찍부터 우리는 받아들여서 체화하고 그거를 융합시키는 어떤 포텐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문화상품을 글로벌 관객들에게 내놓아도 성과가 있는 초기에 저력이 되어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류 작품, 그래도 몇몇 작품들의 우연한 성공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정서나 국민들의 어떤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쳤었는지 지금은 사실 너무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잖아요. 저는 그게 국가적인 자존심에 굉장히 많이 자긍심에 영향을 당연히 주었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저는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공동체가 됐다. 한 공동체가 자기가 이제까지 겪어왔던 일들, 그런 사회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냄으로써 우리도 그런 면들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또 타국의 이제 글로벌 시민들이 그거를 봤을 때 어떤 것에 열광을 해주고 어떤 것에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가 그런 포인트들을 또 타인의 눈으로 우리를 조망해 본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한 나라에서 갖는 가치는 집단적인 어떤 성찰성을 높인다라는 조금 더 철학적인 의미로 이 산업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면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는 너무나 뭐 위대한 봉준호 감독 개인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2000년대 한국이라는 나라가 1980년대 한국을 돌아보면서 쓴 일기라고 할 수도 맞습니다.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어떤 야만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뭐 드러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막 떠올랐고
그 문화적 저력이라는 게 꼭 문화를 돈벌이로 봤을 때의 생산력의 저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유하고 성찰하는. 반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라는 면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 로봇 산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 배우분들 말고 저희 보아 씨도 잠깐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SM 기획에서의 아이돌 시스템 연습생을 거쳐서 데뷔를 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현재 어떤 글로벌 스타 시스템의 약간 시초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한류는 저는 거대한 공장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찍어내듯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공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스타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C일 수도 있지만 그 시스템이 그대로 있으면 A가 나오기도 하고 C가 나오기도 하고 D와 E가 나올 수도 있는 것처럼 사실상 전면에 보이는 스타들보다는 그 뒤에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일종의 거대한 혁신 머신으로서의 제작 시스템이 한국에서 먼저 좀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한류 시스템의 특징이 아닐까? 대중문화 산업은 결국은 어떻게 알려지고 팬들이 어떤 판에서 소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팬덤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기원이 오래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대중문화 산업에서 이렇게 조직화된 팬들의 움직임, 뭐 굿즈를 팔고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하는 오늘날 전 세계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팬덤의 관행들은 다 우리나라의 인벤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초창기 우리나라에 굉장히 빨리 생겨나가기 시작한 독특한 인터넷 문화들. 저는 그런 일반인들이 대중문화 스타들과 관여하는가, 우리가 같이 어떻게 활동을 했을 때 더 재밌고 흥미롭게 이 대중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가 하는 향유 방법을 발견한 거는 우리나라의 네티즌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이 수출된 면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콘텐츠를 수출한 것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문화 이런 것도 수출했다라는 관점은 제가 처음 정말 들어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본 프로듀서의 인터뷰 글을 읽었는데 우리나라는 아티스트들조차 너무나 소셜미디어를 잘 써서 일본의 아이돌들이 밤에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잘 때 한국의 아이돌들은 팬들이랑 모바일폰을 한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한다. 뭐 이런 말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아이돌이나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이 생산해내는 엄청난 디지털 컨텐츠는 어느 나라도 이거를 쫓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건 사실은 우리가 가진 노동문화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굉장히 치열하게 이 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갈아넣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디지털 미디어의 문법과 맞아 떨어져서 똑같은 넷플릭스, 똑같은 유튜브가 글로벌리 어느 나라의 대중문화에게나 똑같은 기회로 깔려 있는데도 한국의 대중문화가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원래부터 있었다, 토양이 있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봉준호 이제 감독님이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좀 식상한 소재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로컬리티와 또 보편성 이것 사이의 어떤 밸런스 이런 측면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이제 대장금이 굉장히 낯선 콘텐츠인데 어떻게 중동에서 인기를 끌었을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또 좀 가까운 예는 킹덤이죠. 굉장히 미국적인 내러티브인 좀비물인데 우리나라 사극의 배경을 가진 그런데 또 그 킹덤이 엄청나게 또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오디언스를 또 사로잡았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 킹덤의 팬이었던 사람들을 그 인터뷰를 한 내용에 따르면 좀비의 움직임이 킹덤처럼 독특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라는 킹덤에 나오는 좀비들이 이렇게 좀 기괴한 몸 움직임을 하는 게 무용적인 그 한국 측면, 무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 한국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 때 약간 끝까지 뭔가 차별화되는 지점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클러스터링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슷비슷한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지리적으로 같이 묶어놔야지만 그 사람들끼리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새로운 혁신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이 지금은 사실은 수도권 과밀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수도권의 남한의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육박한 사람들이 복닥복닥 모여 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가까운 거리
거리에서 금방 한 달이 걸리면 음악하는 사람 만날 수 있고 안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약간 한국 사회의 독특한 네트워크 거리에 가까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이질적인 장르끼리의 어떤 교류, 어떤 기반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클러스터링 이펙트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신기한 것은 대중문화의 거의 모든 카테고리, 모든 섹터의 퀄리티가 다 올라갔어요. 한국은.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 그다음 문학, 웹툰이란 장르는 한국이 발명을 거의 한 셈이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왜냐면 이런 나라가 진짜 세상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되게 문화적으로 풍부한 나라지만 그들이 엄청 강한 문화적 장르가 뭐 있고 패션, 음식 네, 상대적으로 약한 곳이 있는데 한국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거의 진짜 신기한 모든 섹터의 점이긴- 평균적인 성장. 되게 신기한 포인트인 것 같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단어, 한국산이라는 맥락이 타국의 일상에도 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깔릴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서로 상승작용을 하잖아요. 뭔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게 상품이 됐건 뭐 뷰티 프로덕트가 됐건 대중문화 상품이 됐건 한국에서 만들었대 라고 하면 일단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어떤 대중적인 관심의 디폴트 값이 올라가는 거. 한국 거? 뭔가 재밌을 것 같아. 뭔가 얘네들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디폴트 값을 올렸다라는 것은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한국산 대중문화 상품들이 가지게 된 것이고 뉴욕에 있는 어떤 퍼블리셔 분이 그러더라고요. 뭔가 퍼블리싱 하우스로서 우리 영향력 웬만한 있는. 출판사야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는 아닐지라도 나 데리고 한국인 있어요. 작가 하나 데리고 있어. 내 전속으로 데리고 있어. 이게 어떤 구색을 갖추는 데에 요소로서 필드에서 여긴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까지 왔구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기생충이 잘 되고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기억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저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 한국의 고유한 것들이 그냥 일반 명사처럼 여겨지는 거. 아주 미국적인 작가가 쓴 소설에 떡볶이 먹으러 갈래? 뭐 만두 접시를 놓고 친구랑 이야기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한류가 이제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에는 그 선을 좀 넘어선 시기로 돌입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일단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보다는 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에 가깝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일시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한 3년 내지 5년 안의 변화가 굉장히 저로 하여금 이런 문화적인 패러다임이 글로벌리 굉장히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느끼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한류가 뭔가 글로벌리 성과가 나올 때마다 계속 위기론이 있어요. 사실 뭐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을 했어도 우리나라 영화 산업 다 망한다고 했었고요. 미국 영화 직배를 했을 때 그 유명한 사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스크린 쿼터를 없앴을 때 영화 배급업자들이 극장에다 뱀을 풀었었잖아요. 뱀을 풀어서 직배 영화를 사람들을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저항 그리고 우리 다 죽을 거다라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적어도 대중문화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위기의식들이 사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징어 게임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번 게 뭐냐 넷플릭스가 다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문화 안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위치가 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산업의 토대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문화 상품을 더 많이 수출하고 우리 거를 남들이 막 좋아해주고 이런 어떤 경쟁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세기에서 우리 문화가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는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김은미 교수님과 함께 한류, K 콘텐츠, K 컬처의 세계적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만큼 오늘 주제가 방범위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약간 추억 여행을 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오늘 즐거운 대화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